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AI 서비스는 가두리 양식장 효과가 없어요. 그냥 바꾸면 끝이에요. 1억 명 정도 돌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가 몇 명 넘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발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는지 몰라요. 제미나이 이제 구글이 내놨고 클로드 3가 이번에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오픈 AI 얘기를 챗GPT 얘기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100% 코파일럿 브랜딩. 둘의 이별을 암시하는 느낌도 들어서 오픈 AI가 그렇게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또 궁금한 게 이 반도체 스타트업 소위 AI 칩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록이라든지 세라브레스도 있고 뭐 한국의 리벨리온, 사피온, 뭐 퓨리오사 이런 기업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좀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이 하는 것들만 보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인터넷 쪽의 발전이나 모바일 쪽도 그랬습니다만 초기에는 가장 큰 플레이어들은 사실은 소수의 독점 몇몇 군데 중심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고. 그렇지만 그 산업 영역별로라든지 사용하는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별로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추론 같은 것의 어떤 엔진 성능이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추론 속도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영상 돌아간 거니 그록 같은 회사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쫙 나와가지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또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빠른 거 경험한 사람들은 또 못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부분, 바이오 생명과학 의학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데이터의 형태가 다른 종류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로 자연어 관련된 걸로만 많이 돼 있는데 멀티모델로 해서 영상이나 3D 이런 걸로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복합 처리 성능 같은 경우에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언어 엔진 하나가 제일 모든 걸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종류로 보이지만 사실은 유스 케이스가 여러 개고 산업별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용 사례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국가별로 좀 전략자산적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가별로 다 갖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군수산업의 물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물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게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결합이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히 AI하고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헤게모니 싸움이 옛날에 인터넷하고 모바일 소셜미디어 때랑 완전 판이하게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바일하고 인터넷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다 그냥 소비자 제품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같이 연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였지 뭐 국가나 이런 데 위협이 된다든지 뭐 특별한 부가가치가 엄청 더 붙는다든지 만약에 끊어졌다고 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국가들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편적 접근성을 더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고 없고에 따라 격차가 확 벌어지는 종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서 보면은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저는 AWS 인퍼런시아가 그렇게 비중이 커진 것도 좀 신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AI 패밀리스들이 조금 활약을 할 수 있는 게 훈련에서 완전히 추론으로 이 헤게모니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사실은 트레이닝할 때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에서만 해도 되거든요. 보통은 안 해도 돼요. 그 정도의 자원을 투입하면서 할 돈과 시간적 여유와 데이터를 가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메이저들의 싸움. 그러니까 마치 메모리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셋이 다 만들어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급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쪽은 시간이 갈수록 초기에는 선점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경쟁에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양산화되고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접근성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보다는 갖다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간편해지거든요.
다만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을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죠. 누가 우리 고객이 될 건데 고객들한테 더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이게 이제 고객 경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원가를 다 지불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비용이 됐던 GPU가 됐던 전력이 됐던 다 지불하는 건데 같은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중요해지죠.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GPU as a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일까요? 그 그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얘네가 최근에 데피니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회사를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에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 그록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자기네 반도체 기반의 클라우드를 하면서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이 약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해서 얘네들한테 이제 맡기고 그쪽 CEO를 여기 앉혔더라고요. 그록 칩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GPU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그게 GPU as a 서비스. 더 유명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이오니모 이런 것 하거든요. 예. 근데 대규모로는 안 하고 바이오 산업, 무슨 산업 이렇게 좀 버티컬로 좀 홍보하고 GTC 같은 데서 막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똑같아요. 자기네가 전면으로 나서서 하면은 고객님 가장 큰 손이 사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거든요. 얘네들이 이것들 봐라 드디어 전면전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GPU as a 서비스를 버티컬로 하고 있는 것도 GPU as a 서비스예요. 근데 만약에 서비스 쪽으로 돌려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또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전장에 경계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네요. 네, 근데 사실상 다들 눈치 보고 그냥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제일 큰 고객이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 사스 기업들은 칩 만들고 칩 만드는 기업은 서비스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리고 협업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삼성과 네이버 같이.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부분에 GPU가 달라붙어 주고 두 개가 한 몸처럼 많은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어야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싸움에서는 이기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각자 반도체 만드는 거, 나머지 하나의 움직임은 GPU as a 서비스. 근데 GPU as a 서비스를 옛날에 이제 MSP 사업처럼 여기저기 거 사다가 서비스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막 나와요, 요즘에. 나라별로도 그렇고 미국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자체 시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도 잠깐 네네, 온디바이스도 중요하죠. 추론이 또 넘어오면서 온디바이스 AI도 되게 많이 뜨는데 이번에 MWC 저희가 취재를 갔다 왔는데 뭐 어딜 가나 퀄컴 스냅드래곤 이제 8 3세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퀄컴이 약간 포스트 엔비디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도 퀄컴 되게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퀄컴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만 갖고 설명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쪽 아시는 분들한테 꼭 권하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퀄컴이 2023년 5월인가 발표한 하이브리드 AI 전략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온디바이스 포함해가지고 AI 반도체와 AI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시나리오별로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 이제 퀄컴의 그림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디바이스에서만 다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클라우드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갤럭시 S24 울트라에 이제 퀄컴 이제 칩이 들어가는데 많이 광고에 나오는 게 서클 해가지고 탁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검색 자체가 연결돼서 할 때는 당연히 클라우드 갔다 오는 거잖아요. 딱 하고 나서 갔다 오는 거 시간 기다려도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서 딱 했는데 모래시계가 떠. 열받죠.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통역을 하는데 바로바로 동시 통역이 안 되고 한 1초 있다가 갔다 와갖고 통역이 되고 있어. 그럼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 사용자 경험이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디바이스 처리하고 좀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에 맡기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동통신사가 할 수 있는 서버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아키텍처에 넣어놨어요. 3단계로 돼 있거든요. 사용자는 사실 이게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나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나 요 중간 언저리에서 처리하나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시나리오별로 잘만 되면 돼. 그런 측면에서 퀄컴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퀄컴 칩의 이제 특징은 그 퀄컴 칩의 그 프로세서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는데 CPU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퀄컴이 원래 잘했던 게 5G 통신칩이 인테그레이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하고 이 AP가 CPU가 원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저전력이고
되고 그런 쪽에 장점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GPU하고 NPU 블록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아드레노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경량화가 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저전력을 쓰게 돼 있는데 이번 젠3 같은 경우에 10빌리언 파라미터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갖췄단 말이에요. 10빌리언이면 한 100억 파라미터인데 그 정도면은 라마2, 그게 대충 어느 정도 성능이라고 보면 되냐면 GPT 3.5. 예, GPT 3.5 정도 수준 되는 거는 7빌리언 대 대부분 나와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작게 2빌리언짜리 파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단어 처리만 하면 되는데 돌릴 수 있다는 게 온디바이스. 예, 온디바이스에서 돌릴 수는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져도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는 클라우드 갔다 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단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비주얼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거, 동영상 처리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에 대한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순식간에 여기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인핸스먼트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게 그 언리얼 엔진 5의 라이튼 버전 같이 돌아가게 돼 있지만 이번에 최적화 해놨잖아요. 그러면 3D로 해가지고 게임 같은 거 같이 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LLM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VR, AR 같은 거 3D 처리에 이미지 카메라 다뤄야 되고 통신칩도 5G 붙어야 되고 요런 거를 통합해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퀄컴이 세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제공하는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를 얘기할 때는 LLM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LLM은 작은 요소 중에 한 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봐야 되고 퀄컴의 그 로드맵에 보면은 대부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네르프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로봇 같은 것들 주변 인식하는 거라든지 로봇에 집어넣었든지 그런 거 써야 되니까 그런 기능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도 다 들어가 있고 아직 안 된 게 3D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잘 정리된 모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3D는 조만간 아마 젠4나 젠5쯤에 하려고 뒤에 밀어놨어요. 로드맵 문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퀄컴이 상당히 잘하는 플레이어죠.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겠더라고요. XR 장비라든지 MR 헤드셋에도 다 들어가 있고 따로 칩이 나오니까.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좀 주고 있죠. XR 같은 경우에도 메타도 그렇고 대다수의 XR 디바이스들이 거의 퀄컴 채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5G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이 빠지고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올해 제일 퀄컴 같은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게 엑셀리트 발표한 거. 노트북용 칩.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벤치마크 상에서 엄청 좋고 애플보다 훨씬 위란 말이에요. 지금 M3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칩이 들어간 노트북이 윈도우가 또 지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노트북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ARM 기반이라고요. ARM 기반 노트북이 드디어 윈도우가 돌아가는 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M 시리즈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아마 코파일럿 버튼 붙어갖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점유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왔을 때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가 엄청난 또 관전 포인트? 세종이잖아요. 노트북 같은 PC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저전력일 거 아닙니까? ARM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XR 디바이스,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퀄컴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세죠.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열심히 힘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유럽 정부도 그렇고 열심히 도와주고 잘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겠다. 그리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발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갈게 되겠다는 호재가 있는 반면 퀄컴이 치고 들어와서 X86을 또 먹어치우는 또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인텔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은 AI 이제 서비스 시장이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오픈 AI의 지배력이 좀 얼마나 갈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클로드 3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제미나이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직까지 그 1억 명 정도 돌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몇 명 넘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정식으로 발표가 없어요. 공식 아나운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정체가 됐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유료 결제율이 얼마가 되는지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선점 효과는 있겠죠. 처음에 1억 명이 썼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쓰면 잘 안 바꾸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제미나이 이제 구글이 내놨고 클로드 3가 이번에 나왔지만 이게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오픈 AI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셜미디어라든지 스마트폰하고 좀 다르게 AI 서비스는 가두리 양식장 효과가 없어요. 쓰다가 그냥 바꾸면 끝이에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스위칭 코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바꾸는 비용이 낮아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의 지배력을 얘기했었던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셜미디어 뭐 카카오 같은 거 얘네들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왜 못 바꾸냐? 딴 사람들도 쓰거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애플폰은 한번 바꿀 때 잘못 옮기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 선점 효과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근데 AI 서비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하고 가격이 싸지면 가격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돈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싸지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갈아탈 수 있는 종류라 이건 아직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보다 이 두 번째가 더 무서운 변화일 수도 있는데 요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삐걱삐걱한 게 보이죠. 투자는 했으나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 얘기를 하나도 안 하거든요. 100% 코파일럿 브랜딩. 슈퍼볼 광고에도 코파일럿. 그 다음에 올해 나오는 윈도우 12의 코파일럿 버튼과 시작 버튼처럼 코파일럿을 딱 위치를 시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게 코파일럿 for 서비스, 코파일럿 for 세일즈. 그 다음에 지금 프리뷰 버전 나온 게 코파일럿 for 파이낸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MS가 생산성 도구, 엑셀, 뭐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등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 직역에 맞춘 서비스로 트레이닝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마다 한 달에 30불, 50불 가격을 책정을 하고 한꺼번에 하면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파일럿하고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두 개가 독립 서비스로 돌아가요. 이게 프롬프트를 같은 걸 넣어도 다른 답이 나오고 아키텍처가 명확히 다르게 진행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기술은 이전 받아서 기술 관련된 부분의 상당수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써놓긴 했으나 서비스는 분리돼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둘의 이별을 암시하는 느낌도 들어서 그거를 오픈 AI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가 배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눈여겨볼 내용이라서 오픈 AI가 그렇게 저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MS가 아예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써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GPT-4 기반일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가져오기 어려운 비밀의 기술이어서 외계인이 오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종류는 모르겠으나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전해서 직접 뭐 만들고 아키텍처 하고 연구 같이 하면 대부분 비슷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브랜딩하고 누구를 얼마나 고객으로 잘 삼고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독자적으로 할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약간 발판 삼아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한 거네요. 또 한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오픈 AI가 떠나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샘 알트만이 열심히 딴 나라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는 것도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기술도 복잡하지만 그런 이해관계도 엄청 복잡하네요.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애플이랑 구글이 사실 구글은 뭐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애플은 굉장히 좀 잠잠한데 주도권을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픈 AI가 워낙에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이 좀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애플하고 구글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다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기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쨌거나 세계를 선도한 기업이고 AI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력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1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딥마인드도 같이 있고 거기에다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로 갔을 때에도 구글의 서비스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자체 모델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결국에는 제미나이 나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검색과 다른 서비스는 울트라 연결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점 효과가 이미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동안 개인들이 쓰고 쌓아놓은 데이터와 그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독스에도 그렇고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온디바이스를 하면서 프라이빗 데이터를 결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데이터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고, 구글은 이미 서비스 인프라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대비가 돼 있으니까 구글은 좀 시작은 늦어서 뒤따라오는 형국이긴 하나 결국엔 따라잡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애플도 사실은 비슷해요. 생각해보면은 애플도 반도체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개발해 왔고, 다만 AI 모델이라든지 AR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그동안 뒤쳐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스타트가 늦었지만 기본이 탄탄하잖아요. 아까 구글의 장점으로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을 애플이 갖고 있죠. 고객 많고 데이터 많고. 네. 네. 저도 뭐 지금 애플 디바이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제공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뛰어들기만 하면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애플도 이제 시작은 늦었지만, 근데 사실 애플이 먼저 와서 하는 일이 잘 없었어요. 예, 우리 애플워치가 지금 다 먹고 있지만 애플워치도 삼성이 그 갤럭시 워치 만들고 2년 뒤에나 제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새로운 거 나오면은 좀 보고 있다가 아 이거 시장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들어오죠. 애플 비전 프로도 뭐 메타가 한참 다져놓은 시장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네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애플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애플에게 감점 요소가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도 결국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먼저 달려간 기업이 네. 오픈 AI, 그다음에 뭐 쫓아가는 게 이제 구글, 뭐 그 정도인데 이거 상황적으로 먼저 갔다고 무조건 다 먹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터넷 때나 모바일이나 소셜미디어 때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전할 수 있는 곳들도 반도체 쪽에서 참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도 클라우드 쪽에서 참전할 수 있고, 버티컬 쪽에서 잘하는 애들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사실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인공지능과 엮여있는 그런 반도체 산업이 또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계속 워칭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내밀하게 칩의 그런 구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관련돼서 추후에 또 한번 모셔서 또 자세하게 기업별로 한번 얘기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